Martise Fuller was Kaylee Juga's first boyfriend. And on May 9th, 2019, he made sure that he was her last. Kaylee and Martise dated for about 10 months. Martise Fuller, during that time, hurt Kaylee. He stalked her. And on May 9th, 2019, he killed her and tried to kill her mother, Stephanie. She was 15 years old. (2019년 5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경 위스콘신주 케노샤에 살고 있는 스테파니는 집에서 나와 15살 딸 케일리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스테파니는 집에서 사진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등하교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남편 닉에게는 3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타일러는 타주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미 집을 떠났고, 막내 11살 메이슨은 인근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오후 2시 20분쯤 케일리를 태운 스테파니의 차가 집 차고에 들어섰습니다. 친구처럼 친한 엄마와 딸은 음악을 틀고 여느 날처럼 장난스럽게 춤을 추며 즐겁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잠시 뒤 케일리는 아르바이트에 나가기 위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스테파니는 샤워를 마친 뒤 안방 욕실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을 때 헤어드라이어 소음을 뚫고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곧 이어 들려온 것은 딸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스테파니는 놀라 정신없이 딸의 방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케일리 위에는 총을 든 딸의 전 남자친구 마티스 풀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스테파니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겁에 질린 스테파니는 침착하게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했고, 마티스는 단호하게 "그래야 해" 라고 답했습니다. 곧 이어 총성이 2번 울렸고 스테파니는 부상을 입은 채 필사적으로 자신의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마티스는 쫓아와 그녀의 방문을 발로 차며 총을 쐈지만 다행히 탄창이 비어 더 이상 발포되지 않았고 그는 포기하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습니다. 스테파니는 자신의 방에 숨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911에 신고했습니다. 주변에서 인기척이 사라지자 그녀는 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스테파니는 왼팔과 옆구리에 심각한 총상을 입었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케일리에게 "제발 죽지 마라고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곧 주변 동네에서 수십 개의 사이렌이 울리며 경찰과 구급대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 구급대원은 케일리를 돌보며 미약한 맥박을 확인하고 CPR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집안을 살피며 침입자가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했고, 한 경찰이 스테파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범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스테파니는 주저없이 마티스 풀러라고 답했습니다. 잔디밭에서 케일리를 돌보던 구급대원들은 안타깝게도 그녀가 사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밀워키 카운티 검시관의 조사에 따르면 케일리는 가슴에 4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탄환의 하향 궤적을 분석한 결과 마지막 총격은 케일리 바로 위에서 발사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옆구리를 관통당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스테파니는 여러 차례의 수술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케일리는 브래드포드 고등학교의 치어리딩 대표팀에서 활동했고 소프트볼 선수였으며 우등생이기도 했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케일리는 무엇을 하든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We miss her so much, like beyond belief, but I'm so happy we got to do it. The Kenosha Unified School District almost didn't let this happen, saying it was following legal advice to remain neutral as another former student is accused in her murder. The administration reversed the decision earlier this week, allowing the community and Kaylee's friends to focus on remembering her legacy. She would always make a room light up with her smile anytime, or her laugh. Her laugh is, you can always remember her laugh. I can hear it all the time. You know, it's very memorable. 마티스가 케일리의 삶에 등장한 것은 사건 발생 1년 전이었습니다. 마티스는 농구를 했고 미식 축구팀에서는 쿼터백을 맡았으며 케일리는 치어리더 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야말로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케일리가 처음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을 때 가족은 대체로 그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스테파니는 마티스가 운동선수였고 대학 진학 계획과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좋은 아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10개월 동안 마티스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케일리의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케일리의 남동생 메이슨의 미식 축구 경기에 응원하러 가기도 했고 크리스마스와 새해 등 각종 가족 행사에도 빠짐없이 케일리의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청소년의 관계는 점점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마티스는 케일리와 항상 연락을 유지하려 했고 그녀에 대한 집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케일리는 집에 있을 때조차 숙제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다른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항상 영상통화를 켜두어야 했습니다. 케일리가 외출하면 그는 끊임없이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캐물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자 스테파니가 직접 그를 앉혀놓고 그의 행동이 딸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넘겼습니다. 한편 SNS에서 친구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이 케일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마티스가 다른 여학생과 만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몇 주 전 케일리의 한 친구는 마티스의 계정에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케일리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마티스는 도리어 케일리가 다른 남자들과 어울린다며 그녀를 탓했습니다. 같은 시기 케일리는 트위터에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끝내 믿음을 얻지 못한 채 지쳐가고 있으며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마티스와 썸을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인물은 마티스가 케일리뿐 아니라 자신까지 기만했으며 전날 학교에서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복도에서 마티스는 케일리의 길을 막아서더니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겁에 질린 케일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황은 점점 위협적으로 번졌고 학교 보안요원이 마티스를 물리적으로 제지해야 했습니다. 이후 학교는 그에게 케일리와의 접촉을 전면 금지했으며 수업 시간표도 조정하고 여러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퇴학 조치와 함께 스포츠팀 자격과 장학금 기회까지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2월 그는 합의를 어기고 또다시 케일리를 구석으로 몰았고 이번에는 교사들이 직접 그 장면을 목격했으며 CCTV에도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마티스는 퇴학을 당했고 그 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를 드러내며 모든 잘못을 케일리 탓으로 돌리고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퇴학 이후에도 그는 케일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낮에는 그녀의 집 앞을 배회했고 밤에는 몰래 찾아와 방 창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족이 잠든 시간에도 그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결국 케일리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친구들의 전화를 빌려 연락을 시도했기 때문에 케일리는 그런 번호들까지 하나씩 차단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외출할 때면 케일리는 자신의 위치가 드러날까 두려워 셀카를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케일리는 첫 아르바이트였던 세탁소 일도 언제 마티스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안전한 곳으로 새 일자리를 구했고 마르티스가 그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길 바랐습니다. 총격 직후 케노샤 경찰은 15세 용의자 마티스에 대한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그의 어머니 앨리스 풀러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아들이 범인일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아들이 자신과 함께 집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알렉시스는 전혀 다른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전날 밤 마티스가 자신의 집에 머물렀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2시간 전인 오후 1시에 그를 또 다른 친구의 집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집은 케일리의 집에서 불과 10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인 오후 3시 30분경 마티스는 알렉시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내려주었던 장소로 다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렉시스가 그를 태우러 갔을 때 그는 같은 옷차림이었지만 흰 운동화는 심하게 더럽혀져 있었고 눈에 띄게 초조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케노샤 경찰은 마티스의 사촌 누나인 엔샤니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9시 무렵 마티스가 뜻밖의 집을 찾아왔고 자신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인근 주택가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마르티스가 사촌 누나에게 자백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사건 당일 그의 행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직전 마티스는 알렉시스가 태워준 친구 집 현관 앞에 나타났고 짙은 청바지와 회색 후드티, 흰 운동화, 검은색 배낭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자전거를 타고 그 집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케일리 집으로 가는 길목에 설치된 초인종 카메라는 같은 차림의 인물이 서쪽, 즉 케일리 집 방향으로 향하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케일리 집 맞은편에 있는 호라이즌 공원에서 마티스는 자전거를 나무 사이에 두고 옷을 갈아입은 뒤 케일리의 집을 주시했습니다. 사실 그의 계획은 집에 들어가 케일리를 한두 번 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는 케일리를 태운 스테파니의 차가 도착하고 스테파니와 케일리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당시 케일리의 아버지는 직장에 있었고 동생 메이슨은 학교에 있었으므로 집에는 어머니와 케일리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 주택의 또 다른 카메라는 검은 옷차림의 배낭은 없었지만 여전히 흰 신발을 신은 마티스가 케일리의 집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는 이웃집 벽을 따라 움직이며 케일리 집 차고 모서리에 설치된 카메라 바로 아래를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간 지 약 2분 동안은 아무 소리도 없다가 첫 발포음이 들렸습니다. 16초 뒤 두 번째 총성이 울렸고 이어 연속적인 총격이 이어졌습니다. 마티스는 집 안에 약 3분 40초 머문 뒤 차고를 통해 나와 호라이즌 공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숨겨두었던 자전거를 꺼내 타고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티스 풀러는 결국 1급 고의 살인과 1급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2020년 2월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마티스가 일부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배심원 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were monitoring some jail phone calls from the defendant. The allegation is that the defendant got the names off of a chart of the potential jurors, that the defendant then memorized those names and made some assumptions about who was related to those individuals and then began to try to contact people to get in touch with them. 또한 사전 심리 과정에서 그의 어머니 앨리스 풀러가 법정에서 언쟁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관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었으며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살인사건 재판은 결국 2021년 5월에 시작되었습니다. A person that they shared Christmas Day with, that they opened their home and their hearts to, and let him share time with their precious daughter, took her life. And he looked at Stephanie Juga in the face after all their time together and tried to take her life too. 마티스 측 변호사는 2019년 3월에서 5월 사이 15살 마티스의 삶은 혼란 그 자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뒤 그가 가장 좋아했던 미식축구를 더 이상 할 수도 없었으며 가족과의 갈등으로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거리로 내몰려 떠돌이 신세가 된 그는 휴대전화는 있었지만 통신망이 끊긴 채 그는 오직 주변의 와이파이에 의존해 간신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고작 15에 불과했기에 운전을 할 수도 차를 가질 수도 없었고 이동할 때마다 친구들의 도움에 기대야 했습니다. 불안과 압박 속에서 그는 늘 마음이 무겁고 위태로웠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견뎌내야 했지만 그를 올바르게 이끌어줄 어른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마티스가 더 이상 케일리를 자신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분노가 커져갔고 결국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끝에 그녀를 살해하기로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마티스는 총기와 탄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결국 이를 손에 넣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그는 새로 얻은 총을 들고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사건 사흘 전에는 한 친구에게 케일리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녀를 죽이고 싶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케일리의 페이스북을 뒤지며 그녀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고
다른 친구에게서 자전거를 빌려 케일리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이후 그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케일리의 집을 지켜보며 그녀의 방 창문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5월 9일 마티스는 친구 대자리에게 연락해 같이 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미 그가 여러 차례 케일리를 죽이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대자리는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이미 여러 건의 무관한 범죄로 소년원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Did he make any suggestions about what he wanted to do to his ex-girlfriend? Yes, What did he say? that he wanted to kill her. What did you say to that? I listened. Did he say anything how did he say how he wanted to kill her? With a gun. Did he tell you he had a gun? Yeah. 마티스는 대자리에게 케일리를 함께 죽이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한편 수사관들은 마티스의 또 다른 사촌인 단트렐 시모어의 도움을 받아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트렐은 경찰을 어느 하수구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기저귀에 쌓여 버려져 있던 총이 발견되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안내가 없었다면 결코 총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드포드 고등학교 징계 담당자인 질 슈엔젠 교사는 마티스의 심리 상태와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문제 학생들과 폭력적인 청소년들을 상대해 왔지만 마티스만큼 자신에게 두려움을 안겨준 학생은 처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티스는 케일리와의 관계 단절에 극도로 분노했으며 거리두기 명령을 어기고 결국 퇴학 처분이 내려지자 교무실마다 전화를 걸어 퇴학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He was very angry with me. He called me a liar. He told me that I didn't know what I was talking about or what I had seen. He put his finger in my face. We had to take a break for him to take a walk. Ultimately, we had to call Dad to convince him to sign it. Did his father come or did he just talk to him over the phone? He spoke to him over the phone. I had told both students that I was going to split them up. They had several classes together, and Martis did not want that to happen. And there was a day during his suspension that he was calling every office in the school building, trying to get to me so he could convince me not to change their schedules. I was scared. You were scared of Martise. Yes. 사건 당시 현장에서 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어머니 스테파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And I looked at him and I said, "Oh my God, Martis." I said, "Please, you don't have to do this." And he looked at me and he said, "Yes, I do." And as he said, "Yes, I do," he lowered the gun towards my heart. So then I tried to start doing CPR as best as I could. And was that, were you able to do that having been shot in your own wrist? At that moment, it was very painful, but I didn't care. Trying to save her was more important. 배심원단은 마티스 풀러에게 1급 고의적 살인 혐의와 1급 고의적 살인 미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낭독되자 마티스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가족들을 잠시 바라본 뒤 마스크를 벗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This was a family that warmly admitted you into their circle of family and friends. They ate with you and included you in family activities. They were good to you. They considered you a friend of their daughter. And sat emotionless until the verdict was returned. You seemed to have no ethos, no regret, no sorrow, no empathy. You are for you and no one else. You are a very dangerous and a damaged human being. 결국 마티스 풀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입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